들으면 하신가요? 네, 했어요. 네. 반갑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조의 정리를 좀 하자면 첫 번째.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했던 이 예를 갖고 근대농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근대농업이라는 것은 자연의 구조의 단계에서 어디에 집중한가요? 어디에 좀 더 방점을 쓰는 걸까? 아니, 구조의 단계. 아까 개체군, 분집, 생태계였죠. 어디에? 개체군에 좀 더 방점을 찍은 농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개체군에 방점을 찍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냐? 그냥 사례를 들면 제가 사는 장이라면 동백나무 가 있어요. 동백나무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동백나무만 이렇게 모창판이 쫙 이렇게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 엄청 장관이에요. 한 2월달쯤에 가면 동백나무 잎이 약간 두껍잖아요. 바람이 느낌이 막 반짝반짝하면서 엄청 예뻐요. 근데 이제 동백나무 숲을 가로질러서 이제 산으로 이제 올라가게 돼 있는데 올라와서 이제 저 꼭대기는 아니지만 위쪽에 가서 내려다볼 수 있게 전망대도 만들어놓고 했는데 그 동백나무 군락을 지나가는 그 산길을 가면은 약간 저것은 불편한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어떤 걸 발견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참나무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는 여지없이 껍질을 벗겨놨어요. 누가 하겠을까요? 네? 새들이? 네, 그쵸. 분해색이죠, 분해색. 왜 그랬어요? 왜냐면 거기는 관광지잖아요. 거기 동백나무 군락이 일어나게 해. 그러니까 참나무가 자라면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다 동백나무 이외의 나머지 나무들은 없어져야 돼요. 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자연은 군락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군락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되게 좀 예외적인 거예요. 예외적인 거. 자연도 이러하고 하는데 인간이 마음 먹고 달려들어서 개체군 중심의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망하지? 어쨌든 개체군 중심의 농사를 짓게 되면 개체군 중심의 농사라는 것의 실체는 뭐냐면 같은 종류를 같은 맛을 내고 같은 크기에 같은 맛을 내는 같은 성질을 지닌 이 애들을 줄 맞춰서 심는 거잖아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심어서 같이 자라고 같은 시기에 수확하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개체군 중심의 농사를 짓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배운 용어로 하자면 창발성을 어떻게 해요? 저해하는 농사예요. 창발성. 분집보다는 훨씬 덜한 거죠. 물론 개체보다는 창발성이 드러나죠. 하지만 분집보다는 덜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발성을 제거하는, 저해하는 방식의 농사 방식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얘기할 용어로 얘기하자면 개체군 중심의 농사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얘기는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엔트로피를 급격하게 높이는 방식의 농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 투입제가 많아져. 외부 투입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농사는 이렇게 잘 지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는 이 상황에서 개체군 중심의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더 많은 에너지가 더 많은 물질의 투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게 요청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래서는 지속 가능성이나 건강성, 다양성, 안정성은 더 저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금 자연의 구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농생태학이 지향하는 농사는 뭐다? 분집을 자기 농사 방식에 도입한다. 개체군 중심에서 뭐 중심으로? 분집 중심의 농사를 짓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연의 구조 얘기할 때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군집 중심의 농사를 짓는다. 자, 그런데 이게 단지 근대 농업의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그런 게 그렇지 않죠. 이 이야기 논의는 확장됩니다. 어떻게 확장됩니까? 보세요. 교육은 어떨까요? 교육. 지금 근대 이후의 교육은 뭐예요? 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은 같은 내용의 배워야 될 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모아놓고 배워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가 좀 이상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 중에 참교육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폭력이 많이 나오는, 그래서 애들은 맞아야 돼요. 이런 거를 다시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드라마인데 불편하죠. 불편해. 근데 그게 일면의 사실인 것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죠. 개체분 중에 농사를 지으면 뭐가 많이 들어가요? 에너지가 나요. 외부 투입이 높아져요. 같은 나이에 있는 아이들을 한꺼번에 몰아넣고 공부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거기서는 뭐가 일어나지 않아? 산발성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거기서 무슨 창의성이 나오겠어요? 말이 안 되죠. 자, 도시는 어때요? 도시는 어떤 공간이에요? 인간만 살겠다는 거잖아요. 인간만 잘 살겠다. 인간 이외의 것들은 배척하겠다는 거죠. 근대 농업의 원리가 다 똑같이 다 확장되고 이렇게 확장되는 역사인 거예요. 단지 한 부분에만 그렇게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도시에는 인간만 살겠다고 했을 때에 나왔던 부작용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코로나죠. 코로나 바이러스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 천국이죠. 살건 없지. 그래서 앞으로의 도시도 이제는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인간만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인간도 잘 살겠다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는 건 결국 틈을 만드는 것 뿐이에요. 틈. 그 틈이라는 게 뭘까요? 예를 들면 도시떡밥 같은 거죠. 그리고 좀 이렇게 썩 그렇진 않지만 숲을 만든다거나 일종의 그런 공간들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인간도 잘 살겠다고 하는 그런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좋았어. 그러면 이 상발성과 다양성이 잘 발현되는 농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농사가 가능하냐? 농장을 적용해 봅시다. 농장. 어떤 게 있나요? 분집을 도입한, 다양성을 도입한, 그래서 상발성이 발현되는 그런 농사는 어떤 걸까요? 사례를 들어봅시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걸 이야기할 때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생태학이 주는 결론을 다시 한번 확인시킬 필요가 있는데 생태학이 주는 결론 중에 두 번째가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두 번째가 첫 번째는 상호 우선성, 두 번째가 적응 모델이었죠. 그러니까 자연은 적응 모델을 갖고 있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이 농사라는 걸 지으면서 그 자기가 살고 있는 터에 가장 이 지리와 풍토와 기후와 땅과 이런 것들에 적합한 농사 방식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전의 농민들. 그래서 뭐랑 적합하냐면 전통농과 연결되는 거예요. 전통농. 그래서 전통농의 이 대표적인 사례를 보자면 상발성이 발현되고 다양성을 적용하려고 하는 농사법. 대표적인 게 세자매 길드라고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세자매 길드가 뭐죠? 뭘 심는 거죠? 옥수수. 네, 옥수수, 호박, 농풀콩을 심는 거죠. 세자매 길드라는 표현은 사실 어디 나오냐면 가이아의 정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퍼마컬처에 기반한 정원 만들기 가이드 부분은 거의 교과서적인 책인데 이 책에 이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이 책 굉장히 좋은 책인데 아쉽다고 하면 아쉬운 게 뭐냐면 용어가
생태학에서 쓰는 용어가 좀 다르게 써요, 이 사람이. 그 중에 하나가 길드인데, 길드는 이 양반이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길드를 서로를 지탱하는 방식으로 조화롭게 짜인 식물과 동물의 모임,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게 길드다. 그런데 생태학에서 길드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태학에서 길드는 이런 거예요. 수분을 매개하는 동물들의 모임, 뭐 이런 거예요. 수분을 매개하는 동물들이 뭐죠? 뭐 새들, 벌도 있고, 딱정벌레도 있고, 이렇죠. 그럼 걔네들이 하나의 길드예요. 걔네가 하나의 길드예요. 좀 느낌이 다르죠. 느낌 달라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실 때는 그런 용어를 조금 정리를 좀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아요. 여튼,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의 길드를 식물들 뭐가 좋아요? 하고 이 책의 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옥수수는 넝쿨콩을 심다 보니까 얘가 뭐가 돼요? 지지대가 되죠. 지지대가 되고, 그 다음에 땅속에 있는 박테리아들에게 먹이를 제공한대요. 호박은 이파리 넓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을 져서 수분 증가를 하죠. 넝쿨콩은 이거는 뭐 이렇게 하죠.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땅속에 고정해서 얘와 얘에게 양분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길드 얘기는 스테판 글리즈만의 농생태학에도 사례도 나와요. 이 사례가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시 좀 더 얘기했지만 빛의 관점에서 봤을 때 왜 얘네들이 유리하죠? 수분 입장에서는 왜 유리한가? 타간작용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점이 있는가를 다 분석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자, 이 세 사람의 길드는 어느 나라가? 미국. 사실 남미죠. 남미의 전통 방식 중에 하나인데 정확히 어느 나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남미 쪽이라고 그냥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남미 쪽이고, 그러면 한반도에 이렇게 창발성이 발현되고 다양성을 도입하는 농사 방법은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그 한반도 살던 농민들은, 우리 조상들은 놀고 있었을까요? 이거에 좀 버금갈 만한 뭐가 없었을까? 네? 석관지기, 예. 역시 수준이. 사실 저는 못 찾았는데 여러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거에 버금갈 만한 것이라고 추정되는 건 있어요. 추정되는 거. 그게 뭐냐면 서선 지방에 2년 생각해보게요. 서선 지방은 서쪽 조선, 황해 지역을 얘기해요. 황해도. 이 얘기를 하려면 이 사람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불행히도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인데, 불행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저는 민족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카하시 노부라는 학자가 있어요. 학자이자 관료예요. 혹시 들어보신 분? 이분은 모르는 것 같아요.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 학자이고인데,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왜 이렇게 안 다뤄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이 사람의 얽힌, 이분의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 굉장히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꼽자면 이래요. 이게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한국에 있던 일본 사람은 다 일본으로 가야 했잖아요. 가야지. 한국에서 뭐 할까? 전쟁도 끝났는데. 식민지도 아닌데 더 이상.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다 가는 와중에 있었는데, 한국에 있는 농학자들이 이 사람을 붙잡았어요. 1년만 더 있다가 가달라. 한국의 농학을, 농사와 농학의 방향을 좀 잡아달라. 그래서 1년을 더 머물다가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본에 돌아가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죽어요. 급사합니다. 협심증이 걸려서. 안타깝게. 그래서 근데 이 양반이 이제 그 조선에 있을 때, 이 서쪽 지방에
서선 지정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농업기술원 같은데 거기 장이었어요. 그 서선 지정의 장이었는데 그래서 서선 지정 장. 이 사람이 이때 그 자기 휴가가 있거나 틈만 나면 조선에 있는 모든 문민들에 가서 막 엄청나게 자료조사를 해요. 거기서 막 이 사람 농사를 어떻게 짓고 규모는 얼마 되고 농민의 수는 얼마고 이런 것들을 조선 폴대로 다 들어가서 다 수집을 합니다. 사진도 찍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료를 다 해서 일본 돌아가서 이제 자료를 남기려고 했던 참여였는데 근데 자기가 다 못 들고 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후배한테를 보내고 막 여기저기 이제 흩어서 보냈는데 이 사람이 주둔하는 게 어떻게 했어요? 자료가. 서로 다 이제 거의 이제 없어질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의 아들이 진짜 눈물겨운 각도의 끝에 아버지의 뜻을 이어야 돼. 이걸 해야 돼. 이 뜻을 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책을 만들었네요. 그 책을 만드는 과정도 정말 눈물겨운데 책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50년 뒤에 만들어요. 이 사람이 죽은 날. 그 1997년인가 6년인가에 이제 책이 발견이 됐는데 일본에서 그거를 기념해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분이 찍은 사진전을 열었어요. 사진집도 책도 만들고. 그런데 그분이 그래서 이제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의 제목이 조선반도의 농법과 농민이에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상중하로 있는데 되게 두꺼운 책이에요. 3권짜리 책인데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2014년도에 번역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2014년 15년쯤에서 이분에 관한 책들이 좀 몇 권이 쏟아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잘 언급이 안 돼요. 너무 안타까워. 저 개인적으로 이 양반이 영어를 학자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분의 얽힌 이야기만 하더라도 1시간 할 수 있어. 근데 어쨌든 되게 중요한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분들은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분의 선배가 있어요. 직장 선배이자 학문적 스승인데 이 사람의 이름은 다케다 소시치로예요. 다케다 소시치로. 이분이 쓴 책 중에 도자 친절이라는 책이 있어요. 도자. 벼도자죠. 벼지는 방식. 이거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 신설. 도자 친절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1927년인가 29년인가에 이제 발간이 됐어요. 발간이 됐는데 이거 이제 지워져서 굉장히 이 양반이 이 책에서 그러니까 이 다케다 소시치로와 다카시가 이제 비슷한 의견의 일치를 본 지점을 할 건데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당시에 1927년 아니면 29년 일제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조선도 일본이잖아. 그죠? 아니, 조선도 일본이잖아. 이 사람이죠.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입장에서.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조선도 일본이잖아. 그래서 이 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에서 세계 어디 내놔도 자랑거리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5가지 문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책에 언급을 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젠 후미노. 그게 이제 그냥 예를 들면 우리나라 치면 장군 이런 거예요. 군의 농업수입. 근데 사실 나 잘 몰라. 일본은 어떤 지역의 농업수입 되게 잘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평안도의 검도 재배법. 세 번째, 조선 채종법. 네 번째, 서성지방의 2년 생각법. 5번째, 이모작. 놀랍죠? 나만 소름이야? 놀랍지 않아요? 일본 학자가 세계
어디 있느냐도 자랑거리로 충분하다고 한 5가지 중에 4가지가 어디예요? 세 가지, 그리고 적게 하면 3가지죠. 하지만 이보다는 뭐 일본 댓글이 어디 됐습니까? 4가지가 어디 거예요? 조선됐습니다. 이거 다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들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걸 왜 처음 들어야 돼요, 우리가? 억울하다. 나라도 얘기해서. 당연히 이 책은 뭐에 관한 책일까요? 농사에 관한 책입니다. 건도라고 들어보셨어요? 건도가 뭐냐면 마른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건자잖아요. 말을 건자. 건도. 말을 건자. 이게 왜 중요한, 이게 이제 김석기 선생은 요 표현을, 이게 정확한 표현인데, 이 표현을 보고 이것을 건납직파라고 자기가 생각을 했어요. 이걸 우리 좀 더 풀면 마른 놈 곧 뿌림이에요. 마른 놈에다가 별을 뿌리는 거. 건납직파 방법인데 라고 이해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건도제도법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권한법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왜 처음 듣지? 안타깝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쵸. 밭에다가 물을 키운 다음에, 밭мот잖아요. 밭에다가 물을 키운 다음에 이거를 비 왔을 때 장마 때 옮겨 심는 거예요. 이게 권한법이에요. 이 방법은 세계 유례 없는 변호사 방식이에요. 세계 유례가 없어요. 깜짝 놀라는 사람. 건담직파 방식도 이거에 맞는, 그래서 이 직파, 마른 면에다가 로터리를 치고, 이제 번지라고 하는데, 번지를 팍 한 다음에 직파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걸맞는 맞는 농기구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막 있어.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농사를 짓고 있는, 변호사를 짓고 있는 분들 중에 이런 것들 그냥 들어보거나는 있어도, 이거 누가 알아요? 그게 밥뼈랑도 다른 거. 밥뼈 다르죠. 정확히, 네. 싫어요. 딴 데를 빠지지 않은 자신이 없지만, 농사직설에 보면, 농사직설은 우리나라 최초의 문서잖아요. 세종대왕 때 만들어졌는데, 그때 변호사를 짓는 방법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수경직파. 물에다 물을 대고 거기서 직파하는 거. 두 번째가 건덕직파. 세 번째가 이양법, 모내기법. 네 번째가 밥뼈예요. 가리죠. 네. 방식이야. 얘는 밥뼈는 말 그대로 밭에 다는 거기 때문에 물을 내잖아요. 얘는 물을 처음에 뿌릴 때는 물이 없지만 장마 때 비가 오면 그걸 닿는 거예요. 좀 다르죠? 그게 농사법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종자 자체? 종이 좀 다르죠. 품명도 다르고 방식도 달라요. 밥뼈 종자가 따로 있어요, 사실. 밭에 맞는 방식이 따로 있는데, 어때? 여기다가 하나가 플러스된 게 권한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증거 살인 경제라고 거기에서 추가가 되는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현재 온실기체 얘기를 많이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온실기체가 지금 많이 회자되는 거죠. 이산탄소죠. 온실기체 많이 회자되는 6가지가 있는데, 그 6가지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이산화탄소예요. 두 번째로 많이 되는 게 메탄이죠. 근데 메탄이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온실 지수를, 온난화 지수를 하면 얼마나 더 강력해요? 20배 정도. 20배 정도 강력한데, 메탄이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2가지가 있죠. 하나가 뭐죠? 소의 트림이죠. 또 하나가 뭐예요? 논이에요. 그래서 근대 이 농업으로 치자면 그런 기후변화에 관련 이야기를 하는데요. 서구에서는 소의 집중 사육을 통해서 지구 온난화에 기여한 역사였다면, 아시아에서는 어때요? 논을 확장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일조한 역사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것 때문에 정말 밤잠을 설쳤다고 하면 좀 너무 표현이 강하고 고민이 많았어요. 논이? 그럼 우리 변호사 치지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 한 거죠.
그래서 저의 고민은 어디 이렇게 해서 나름의 좀 이렇게 탈출이라고 해야 되나? 찾으려고 했던 건 공문서였어요. 결국. 옛날 문서. 그럼 옛날 문서를 찾아봤어. 찾아보고 고민을 한 끝에 그럼 우리 조상들이 변호사로 인해서 메탄을 발생시켜서 기후변화에 일조했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의 결론은 뭐였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서 사셨던 분들이 찾은 변호사 방법은 기후 위기를 발생하는 온실기체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걸 인지하지 않았겠지만 그 방식으로 농사를 지어왔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논에서 메탄 발생을 가장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하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실천사예요? 건강지파를 지금 권장하고. 아니요. 건조주를 권장하고 있어요? 저번에 이제 독립청 어쨌든 임시에 와가지고 예. 시험을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가서 봤어요. 그게 어느정도 정부에서 한다보다도 그보다 용기의 판매를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건담지파를 하기 전에 건담 뭐라고 하지? 경운, 그러니까 수평을 잡는 기계를 자기가 개발했다고 하면서 농림청에서 말하자면 예산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얘기하는 게 건담지파를 하는 거예요. 건담지파를 하는데 나중에 우리를 다녀가시고 그런 게 있군요. 그걸 하더라고요. 여기 잘했네요. 배경이 뭔지 최근에 그거를 이제 최신 정보를 알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 오기를 잘해요. 뿌듯하네요. 정부에서 많이 권장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뭐냐면 물을 씻고 난 다음에 물을 빼라는 거예요. 물을 뺐다가 또 이제 풀이 올라오듯 하면 물 다시 들어요. 뭐 이런 걸 권장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메탄이 발생하는 기제를 논의 유기물과 물이 잠겨있을 때 메탄이 발생해요. 그리고 특히 언제 발생하냐면 벼에 일생을 보면 걔가 익어갈 때 출수할 때 이때가 아니라 처음에 자랄 때 그때 많이 이제 메탄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시기로 보면. 그런데 사실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벼가 이런 개념이 있어요. 요수량이라고 있어요. 요수량. 물을 얘기할 때 이렇게 잠깐 빠져도 되죠? 네, 빠져도 되죠? 요수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작물 1g을 생산할 때 필요한 물의 양이에요. 이거 계산을 해봤어요. 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요수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 요수량이 가장 높은 게 호박이에요. 닭과일이 높아. 그건 800 정도 돼요. 800. 그리고 콩도 약간 높아요. 600 정도 되고. 근데 이제 요수량이 낮은 애들은 소위 말하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너무 복잡한데 10호 식물이 혹시 처음 듣죠? 10호. 네, 그거 넘어갑시다. 일반적으로 기장, 조, 수수 이런 애들은 광합성을 하는 방식이 달라요. 일반 벼 이런 애들하고. 걔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물이 적어도 돼요. 물이 적어도 잘 나요. 그런데 그런 애들에 비해서 10호 광합성 경로를 갖고 있는 애들이라고 하는데 벼의 유수량이 얘네들 근데 얘네가 보통 300에서 400 정도예요. 기장, 조, 뭐 이런 애들, 수수 이런 애들이 300에서 400인데 벼의 유수량이 얼마냐면 200에서 300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벼가 물을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벼는 그렇게 물 필요하지 않아. 근데 왜 이렇게 주기장처럼 물을 되는 거야? 풀 잡으려고. 그리고 물론 양분 효과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물을 대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농사는 조선은요. 봄가뭄이 정말 진짜 조선왕실록의 봄가뭄은 일상다반사예요. 봄가뭄이 없던 애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방식이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러니까 벼가 처음에 심어지고 나서
출수, 이삭이 이렇게 올라오기 실내까지가 메탄 발생 가스로는 일본 사람들 칭찬은 이런 방식을 다 버린 방식이에요. 그럼 지금 짓고 있는 농사 방식이 뭔데요? 일본에서 좀 거예요. 일본의 선진국 거. 물을 가득 채워서 기계를 곱게 갈고 걔들을 심은 다음에 물을 깊게 주고 이런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들을 생각해 왔던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죄송한데 네. 아까 메탄 발생이 높은 게 이제 소방으로 병사를 하는데 네. 어느 단계에서 메탄이 발생한다는 건지 아. 아니면 농사 방법에서 그렇죠. 돼야 되기 때문에 그쵸. 메탄이 많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지. 네, 그러니까 조건은 뭐냐면 메탄의 발생 단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메탄이 발생하는 것은 누가 만드냐? 메탄 생성균이 만들어요. 세균의 일종인데 걔가 만들어요. 그럼 걔가 어떤 조건에서 잘 사는지를 관찰하면 될 거 아니에요. 메탄이 발생하기 좋은 조건은 걔가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먹을거리가 유기물이에요. 그러니까 벼를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장 메탄 발생이 높은 거는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소목이 풀을 있죠. 풀을 키웠어. 그리고 6월에 베잖아요. 그리고 거기 흙을 갈고 물을 채우잖아요. 그럼 메탄 발생이 최고예요. 생유기물을 바로 넣었을 때 메탄 발생이 가장 높아요. 그 방식 제일 안 좋아. 그 다음에 가을에 벼를 베고 볏짚을 논에서 빼는 게 아니라 볏짚을 갈아 넣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메탄 발생이 높아집니다. 방식은 그렇고요. 벼를 심었을 때 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고 나서 출수기, 이삭이 나오기 전까지 단계가 메탄 발생이 높은 시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볏짚을 논에서 다 뺀다 하더라도 볏짚에 구루청이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걔네들이 아까 발생시키는 거죠. 그러면 되게 이제 갈등이 되는 부분이 논농사가 연자피해가 없는 이유가 지금 메탄 발생하고 딱 배치가 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고민은 저는 이렇게 심각하게 표현한다기보다는 그러면 이 방식들을 다시 되살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걸 되살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 그리고 이 방식을 제가 지난 5년 동안 이 장에서 논도 갈지 않고 그냥 아무튼 그런 이제 이거를 거의 이거라고 봐야죠. 관악구에 가까운 방식의 농사를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 5년 어떤 걸 했냐면 이제 30주 정도의 프로그램이에요. 일종의 프로그램인데 30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 4시간 정도 참석해서 50평 정도의 논을 각자 짓는다. 이런 방식으로 짓는다. 그럼 50평에서 한 사람이 그러니까 제일 처음으로 만났던 사람이 56kg 나왔거든요, 쌀로. 그래서 한 사람이 먹을 쌀을 수확한다. 이런 목표를 갖고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5년 정도 했어요. 그 이후로 못해요. 왜 못할까요? 사람이 없어요. 뭐 안 하겠다는 거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붙잡아서 할 수도 없고. 사람이 없다. 안타깝다. 사람이 없으면 힘들어서 안 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참여자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여성 참여자들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전반적인 평가는 뭐 힘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랬는데 뭐 또 각자의 사정이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어쨌든 더 이상 사람이 모집되지 않는다. 시골에 더 이상 내려오지 않는다. 젊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다고 제가 뭐 서울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자꾸 왜 안돼 해서 들어가죠. 중요한 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남미의 세감의 길드에 버금가는 것이 포인트는 이거예요. 서원 지방이 있는 이게 뭐냐?
당시에 1920년 당시에 세계 이때 당시에도 서구 따라잡기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분위기가 그런데 한국은 그 우리나라 동학자들이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 있어요. 한반도는 땅이 척박하다. 뭐 이런 얘기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농사 짓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미국이나 이런 거 별거 없어. 여기가 최고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서구에서는 윤자가 있어요. 하지만 2년 동안에 3가지 작물을 심는다. 그런 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 동아시아에 중국의 산둥지방, 조선의 황해도, 일본의 죄송합니다. 제가 일본 지명이 좀 바뀌었어요. 예, 일본의 아키타 지방. 이 지방에 2년 3작으로 하는 지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단연 톱은 어디다? 황해도. 서산 지방이 2년 3작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2년 3작법의 실체가 뭐냐? 2년 3작법의 실체는 기본형은 뭐예요? 기본형은 조. 여름에 조를 심고 가을에 밀을 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밀 심으면 콩을 심는 두 주죠. 그래서 2대 동작. 그 다음에 휴학. 가을에 쉬는 거죠. 이게 기본형이에요. 기본형.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변형이 일어납니다. 조 대신 뭘 심어도 돼요? 기장을 심어도 돼요. 밀 대신 당연히 뭘 심어도 돼요? 모리를 심어도 돼요. 자, 콩 대신 뭘 심어도 돼요? 녹두, 파 이런 거 심어도 돼요. 자, 이거만 심을까요? 자, 조 심을 때 콩을 같이 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 콩, 밀, 그 다음에 여기 또 같이 뭘 심을 수 있어요? 수수, 뭐 이런 걸 심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조합이 어떻게 됐어요? 수백 가지가 되겠죠. 수백 가지가. 하지만 기본적인 형은 뭐가 있어요? 기본형. 자, 그래서 이 다케다 호시스와 하시는 분은 이 조선의 이 독특한 방식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념이 필요하겠어요. 개념이. 어떤 개념이 필요하겠냐. 바로 간작. 간작과 혼작. 간작, 혼작. 이런 개념이 필요하겠어요. 간작은 우리나라로 틀려 뭐죠? 사이짓기. 혼작은 뭐죠? 섞어짓기. 뭐가 다를까요? 간작과 혼작은 뭐가 다르죠? 시기와 공간을 시기와 공간. 아, 예. 좋습니다. 시. 간작의, 그래서 이걸 정의를 내렸어요.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는. 어떻게 하냐. 생육 시기가 다른 2가지 이상의 작물을 한 공간에 심는, 한 곳에 심는 거. 이게 간작이에요. 간작의 대표적인 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밭에 밀이 있습니다. 밀을 심어. 공간을 좀 넓혀요. 넓힌 다음에 밀을 베기 전에 이 사이에 들어가서 뭐 심어? 콩을 심어. 그럼 뭐가 좋아요? 그러면 새폐를 나올 수 있어요. 새폐를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콩이 좀 자라고 있으니까 벤 다음에 풀잡기도 좀 수월하겠죠. 상대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간작의 사이짓기의 이 사이는 공간의 사이이기도 하지만 뭐의 사이인가다? 시간의 사이이기도 한 거예요. 사이짓기. 그럼 혼자는 뭐예요? 섞어짓기는. 생육 시기가 어때요? 비슷해. 비슷하고 뭐가 달라? 생육 특성이 달라요. 작물을 한 곳에 심는 거. 2가지 이상의 작물을 다른 2가지 이상의 작물을 한 곳에 심는 거. 이게 혼작이에요. 자, 그래서 조하고 포하고 같이 심는 거고요. 혼작이 되는 거죠. 그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생산의 길드는 어디에 속해요? 혼작이죠.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간작과 혼작과 윤작을 다 엄청나게 섞어서 했어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농사를 지은 농민들의 농사를 이해하려면
간접 사이짓기, 섞어짓기, 돌려짓기가 한꺼번에 이해가 돼야 돼요. 따로따로 떨어져서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이거 같이 얘기해야 돼요. 이 개념들을 섞어짓기, 사이짓기 이런 개념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문제를 지었던 거야. 이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개념을 세웠어요. 제가 고문서를 볼 때 많이 참조하는 거는 뭐 지금은 이제 거의 하나로 이제 수련되고 있잖아요. 서유구 선생의 임원경제지예요. 굉장히 훌륭한 책이죠. 근데 서유구 선생의 임원경제지에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아쉬워? 이런 건 안 나와요. 조를 심었어. 그 다음 뭐 심은 거예요? 이런 얘기 없어요.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이 책이. 이 책이 그것을 수록했어요. 놀라운 책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다양성, 창발성이 발현되고 다양성을 도입하는 분사는 이렇게 한반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네. 우리 현실은 네. 우리 일어나고 너무나 다르게 네. 이제 우리 불회에서 네. 제가 사는데 아주 가까운 논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아까 사람이 없어 농사짓는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거의 이제 기촌에서 내려오는 사람도 이 생태적인 농사를 짓기도 하지만 기존에 농부들이 많이 지었는데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다양성이 생기고 있어요. 그 간장이 어떻게 되냐면 철쭉을 심어요. 철쭉을 심어갖고 모종을 갖다 팔아요. 팔고 나서 거기를 딱딱 해갖고 물을 대가지고 보리를 심더라고요. 또는 밀을 심고 그리고 수확을 하면 또 이제 조금 있으면 벼를 심고 그리고 나서 좀 쉬어야 되잖아요. 땅이. 근데 철쭉은 제초제를 수시로 해요. 그래요. 철쭉은 제가 처음 들어서. 예. 그래는 철쭉이 많아요. 그게 수확이 좋대요. 그게 이제 돈하고 많이 연관되는데 그래서 창발성이 아주 땅의 서식지를 황폐화시키는 거예요. 철쭉은 유기농을 못하게 아예 좀 농사를 구축한다고 그러잖아요. 철쭉도 근데 쉬는 사람들은. 근데 그거를 구례군에서는 예를 들어 전에는 어느 면이라고 하기는 그러는데 A면에서 그걸 심었더니 거기에서 아마 제초제 기타나 이런 면이 있어서 원성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B면으로 가가지고 이제 우리 면으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면에서 약간 제한을 하는데 그게 제한이 안 되더라고요. 철쭉 심으면 그 직불금도 신청 못하게 한다는 말이 근데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기는 한데 왜냐하면 철쭉은 제초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장착제를 아니,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거는 땅을 되게 성대화시켜서 현실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우리 뒤쪽으로는 다 철쭉밭이래요. 꿈이 아니고. 몰랐네요. 네. 철쭉 얘기 처음 들었어요. 선선한 재원을 피해가고 감나무. 감나무. 근데 감은 좀 차라리 감나무가 낫겠다 싶어요. 근데 수시로 눈 깜빡았어요. 철쭉밭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야. 얘 혼자 감작의 문제가 아니라 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일단 제 하는 얘기까지 제 역할을 해볼게요. 이게 철중이 처음 들어보네요. 그래서 네 번째 아까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그게 남미의 세자미 길드나 인연 사탁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농민들이 지었던 방식을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계승하고 어떤 식으로 더 확장하고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더 고민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근데 이렇게까지 하자면 근데 작물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 가치가 많지 않죠. 예. 이거를 갖고 분질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약간 좀 궁색해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더 확장을 하죠. 어디까지 확장을 하나? 자기의 농지에 뭘 도입하냐면 나무를 도입합니다. 나무가 중심이 되는 농사로를 권장하는 거예요. 농생태학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많이 언급되는 게 가이아의 정원에 나오는 가이아의 정원 혹은 생명의 정원이라는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곱층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해요. 일곱층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뭐냐면 대교목. 대교목은 뭐 대표적으로 참나무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는 서우나무, 참나무 혹은 뭐 단풍나무 이런 애들을 말하고 그 다음 교목. 교목은 쭉쭉 뻗는 애들이죠. 이렇게 위로 뻗는 애들. 그 다음 관목. 그 다음에 명풀. 그 다음에 초본. 그 다음에 지표식물. 그 다음에 뿌리식물. 이게 7층을 도입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가야의 정원이나 생명의 정원에서 나오는 이 7층은 그럼 7층을 예를 들어 이제 전체적인 나무의 구조, 식생 구조는 알겠어.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나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심어야 될지 어떻게 결정할까? 가이아의 정원에 나오는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거든요. 그럼 미국 사람이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 정원의 모습을 보고서 여기서 심은 나무들을 적용하면 될까요? 혹은 퍼머컬처가 처음에 시작된 나라가 호주예요. 호주의 크리스탈 워터스라는 곳에서 시작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크리스탈 워터스에 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심겨진 나무들을 보고 와서 심으면 될까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관찰을 해서 네, 잘 지내는 애들을 좀 알아내야 되고. 그쵸. 다시 생태학의 원리로 가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가까운 숲을 가는 거예요. 산을 가.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나무가 심겨져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엘버트 하워드라는 사람은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알고 싶다면 숲을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구글 렌즈 이런 거 되게 잘 발달해 있잖아요. 가서 이 나무들에 이 빈칸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들이 뭐가 있는지 나무의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나무가 어떠한 간격으로 어떠한 배치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관찰하고 그거를 자기 농지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게 뭐냐면 가이아의 정원이나 생명의 정원에서 얘기하는 이 7층이라는 게 그 생태학에서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천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천이가 뭐냐면 어떤 빈터가 있어. 빈터가 있는데 이 빈터를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1년생 작물이 자라요. 그러니까 잡초가 자라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단연생 잡초가 자라요. 그리고 거기에 나무들이 들어서요. 관목이 들어서고 그래서 그 턴에 이제 우전종이 바뀌는 거예요. 우세한 종이 바뀌는 걸 천이라고 하는데 이 천의 가장 마지막 단계를 극상이라고 불러요. 이 극상에 해당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대교목들이 엄청나게 이제 숲을 이루는데 그래서 보통은 그러면 이 극상에 이른 단계를 보통 어느 정도로 예측하느냐? 이게 얼마나 돼야 숲이 안정화됐다는 얘기를 하냐? 보통은 한 500년도 하더라고요. 500년 된 정도 숲 혹시 기억나는 이렇게 떠오른 데 있어요? 지리산이요. 그렇게. 여기 지역 사람들이 얘기할 때 지리산이 예전에는 나무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땔감이 연료가 나무밖에 없으니까 나무를 많이 해서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밑에 되게 많은 나무들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완전히 숲이 우거져서 나무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연의 숲을 만약에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정원에 그러니까 우리 밭에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그 시간이 길긴 하겠지만 마지막에는
실제 그 밑에서 채취할 수 있는 게 없어질 수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천의 극상단위에 가면 보통 어떤 식으로 생각이 되냐면 그 생물 다양성의 종류로 치자면 약간 이렇게 꺾인대요. 그리고 깊은 500년 이상의 숲속에 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얘네들은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해의 정원이나 생명의 정원에서 얘기하는 요 일곱지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소위 말하면 생태학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이면불락이라고 하는데 이면분지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숲이 맞닿아 있는 이게 이제 맞닿아 있다고 보시잖아요. 이면분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인도 가면 인도 산에 있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 가면 도로들을 따라가다 보면 숲으로 들어가기 도로가 있어요. 사람 다니는 도로에 보면 이게 사면이 있죠.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면 분지인데 여기 이 가해 정원의 이 저자들이 여기가 가장자리라고 있어요. 숲의 가장자리. 여기부터 이제 진짜 숲이 일어나는 거고 이 가장자리가 이제 그를 본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들어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인도를 따라 여기 엄청나게 뭔가 풀숲이 많이 있는 데를 펼치고 들어가 보면 이 안에는 약간 쾌적하다고 하잖아. 쉽게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막 해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를 조금만 벗어나면 그렇지 않아요. 되게 공간이 넓고. 그래서 김종원이라는 선생님은 이게 이제 이 숲이 다른 어떤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한 어떤 차폐력 이런 게 아니냐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 분인데 여튼 여기를 본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면분집의 이 구조도 또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소매 불라, 그 다음에 망토, 그 다음에 차이라고 빛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매 불락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것은 뭐 산딸기 이런 거죠. 농석딸기, 그다음에 북수나무 뭐 이런 애들. 망토 불락에 해당되는 애는 뭐 예를 들면 분나무, 그다음에 뭐 뽕나무 뭐 이런 애들. 월구슬나무 저희 지역에서는. 차이에 해당되는 것은 뭐 칡농풀이나 인동동굴, 마 이런 거를 얘기해요.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배워서 익혀서 자기 농지에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뭐 이런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좀 더 좀 언급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산에 있는 인도 그 최병선 목사님이라고 엄청나게 현장에서 글을 많이 쓰시고 고발도 많이 하시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인도를 엄청나게 비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이제 인도 비판의 하나가 뭐냐면 이유가 이제 그거죠. 산불을 오히려 키운다, 인도가. 그 다음에 폭우로 시작되는 것은 반드시 어디서부터 그 흙이 쓸려 나가기 시작하냐면 인도부터 쓸려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폭우에도 산불에도 인도는 최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 가장자리가 인도를 통한 이 가장자리가 그렇게 썩 달갑지 않은 이유는 생태학의 입장에서 마찬가지죠. 인도는 그 가야의 정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가장자리는 다양성의 천국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양성이 엄청나게 풍부한 곳이다.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이 다양성의 천국인 이곳이 많아질수록 뭐가 문제냐면 정작 그 내부에 있는 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참나무나 서원나무 같은 애들이죠. 그 친구들이 자라는 공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종이 점점 더 축소되는 거예요. 인도를 만든다는 것은 이 가장자리 천국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학 입장에서 사실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재해 입장에서 그렇지만 생태학 자체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튼 저희가 농지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일부를 이런 공간을 할애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민거리가 생기죠. 이거 좋아. 좋은데
이거를 하면 이거는 못 살 수 있어? 이거는 좀 고민스럽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식단에 곡식을 올리고 있는 한은 이원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얘네들과 곡식 농사를 동시에 병행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쪽 공간은 이런 식으로 배치하더라도 곡식 농사도 병행한다. 그리고 이제 이 7층을 고민할 때 이제 포인트라고 해서 그런 걸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논에서는 서식지 다양성을 높이는 것 중에 하나가 등번이 있다고 했죠. 그럼 밭에서는 서식지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런 게 있어요. 생물타리. 생물타리가 뭐냐면 나무를 말 그대로 물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밭 주변을 뭐 바람이 많이 친다거나 하는 곳을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나무를 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하나의 서식지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7층에서 이 대규모에 해당되는 나무를 하나를 추천을 하자면 참나무가 있을 수 있어요. 참나무라는 우주에 보면 참나무가 다른 생물들과 공생하는, 특히 나방이나 나비와 가장 많은 종류가 공생을 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정원수로 참나무를 추천해요. 어쨌든 그래서 참나무를 심으면 한 뒷돌 정도 되지 않을까, 밭으로 치자면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하나 더 이제 첨언을 하자면 저희가 마을 입지를 보면 이제 저희 마을 사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마을들은요, 옛날 마을들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마을 숲이 있었어요. 마을 숲이. 그래서 그 마을 숲이 이제 그 하나의 서식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 마을도 지금 거의 이제 유명무실하긴 하지만 터는 남아있고 나무도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그 서식지를 마을 자체에서 새로운 서식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요거는 사실은 또 뭐하고 연결되냐면 풍수하고 연결돼요. 우리나라에서 마을이 어떻게 마을 입지가 생기는가를 연원을 따지다 보면 그 마을에서 풍수상으로 마을 숲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요. 그거 좀 되게 희한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 저희 마을에 이제 풍수상으로 보면 솥이에요. 가마솥. 그래서 마을이 정장인데 그 솥정자를 써요. 솥정자에 감출 정자를 쓰는데 솥을 감춘다는 뜻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을은 솥의 한국이고 저쪽 마을에 척산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는 주걱 한국이야. 그러니까 거기를 비워두면 어떻게 돼요? 주걱이 솥에 있는 밥을 까봐요. 그러니까 이걸 못 보게 하면 어떻게 돼요? 주걱이 솥을 못 보게 해야 돼. 못 보게 하면 뭐 해야 돼? 가려야 돼. 뭘로 가려? 나무로 가요. 숲으로 가요.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마을 단위의 확장한 서식지도 고민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자연의 구조까지 제가 정리를 했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생각까지 해야 되는데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쉬어야겠죠? 네. 네.